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한 주였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까지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위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올해 이번 겨울은 유독 더 춥고 눈도 많이 온다 이런 예보까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너무 추워서 앞으로 얼마나 더 추울지 정말 걱정이 됐던 맞아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사진으로는 날씨와 관련된 사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첫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하철 출입문을 찍은 것 같은데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를 딱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척 봐서는 이게 무슨 날씨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면 얼마나 춥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서 촬영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린 이날 시민들이 추위 속에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어도 춥다는 듯 중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전국 곳곳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시민들은 중무장을 하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이 찬바람을 막을 수 있게 목도리로 목을 겹겹이 감싸거나 장갑을 착용한 시민들이 다수였습니다. 또 정장 위에 두꺼운 모직 코트나 패딩을 겹쳐 입은 직장인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날이 수요일이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춥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날씨가 더 체감으로도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분들 중에 화들짝 놀랬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보통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의 큰 폭으로 떨어져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을 때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기온 변화가 큰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하루였는데요. 한파주의보 소식을 듣고 올해 겨울 처음으로 롱패딩을 꺼내 입었다는 분들도 많았고 핫팩과 따뜻한 음료를 손에 꼭 쥐고 출근길 꽁꽁 언 몸을 녹이는 시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기온이 뚝 떨어져서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됐는데 또 온수관 파열로 난방되지 않아서 밤에 추위로 고생했던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불편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도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수도관 파열이 돼서 차가 이렇게 또 처박혀 있는 모습인데 이 차에 탑승했던 이 분이 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사고가 있었을 때 저희 연합뉴스TV 기자가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분이 차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촬영한 날짜가 지난 4일입니다. 고양시 백성역 근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졌는데 소방관들이 함몰된 도로에 추락한 이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후 8시 40분쯤 발생한 이번 사고, 일산 동구 백성역 인근 도로인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하 온수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인근 2,800여 세대 주민들은 난방 그리고 온수가 끊기는 바람에 밤을 지새는 동안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고 하죠. 사고가 발생한 지역, 잦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평소에도 불안해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일산이고 신도시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수송관, 일산 신도시 조성 때인 1991년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2m 깊이의 땅에 매설된 상태였습니다. 이 잔뜩 녹이 쓴 데다 균열까지 생긴 열 수송관 윗부분에 이 높은 압력이 가해지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파편이 수십 미터를 날아가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사고 때 100도에 달하는 고온의 물이 50에서 100m 높이로 치솟을 정도로 아주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흰 수증기 때문에 뭐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을 바라볼 수 없었다. 네, 지금 여기서도 화면을 지금 봐서도 또 보이죠, 수증기가.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물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화상을 입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성한 지 30년이 다 된 일산 신도시의 기반 시설이 많이 낡은 것 아니냐, 그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된 일기 신도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정부는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일산, 평촌 등 일개 신도시에 설치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문제가 발견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진행해서 배관 교체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조기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여야 5당 대표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위에 보니까 초월의 오찬 간담회라고 쓰여져 있는데 매달 초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점심을 갖기로 했잖아요. 네. 이번 달이 12월인 거 보니까 올해는 마지막 만남이었겠네요. 지난 3일 국회 사랑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의 오찬 행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야와 정파 등 모든 것을 넘어서는 협력을 목표로 삼은 초월회, 올 마지막 정례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의 이름과는 다르게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문제를 화두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정당별 입장차를 그대로 유출을 한 건데요.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발언에서부터 가시돋친 말을 내뱉으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한 여야 간 협의 과정이 앞으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거제, 예산안 이 둘을 연계하는 방침에 대해서 맹비난을 한 반면에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는 한 목소리로 좀 조속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 개혁 논의와 연계한 것을 두고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예산안은 예산안, 선거구제는 선거구제, 이렇게 두 사안을 분리 논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야 3당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협치는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제와 예산안 연계 방침을 거듭 확인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5당 대표를 불러 승부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3당 대표들 선거제 개혁 협상에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과의 또 만남도 제안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진을 통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이렇게 직접 또 앉아서 시위까지 벌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웃고 있는 모습과는 분명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네. 이 사진은 4.15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촬영했습니다.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연좌농성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면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야3당은 2020년 총선에서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거대 양당 의석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거대 양당을 향해 야3당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서 도입 촉구에 나섰습니다.
또 의원들이 조를 짜서 밤샘 농성도 이어가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철야 농성은 국회 본청 로텐도홀에서 4인 1조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이렇게 4명의 의원들이 철야 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간격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평화당은 국회 본관 계단 앞에 당의 상징색인 연두색 색깔의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당사 투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거대 양당과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면서 정의롭지 못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꼼수는 민심과 시대 정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의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중복으로 제출해서 국회 예산을 타내려고 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보면은 특정 기관이나 뭐 기업이나 단체 이런 곳들이 예산을 좀 잘못 활용한다라는 게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잔인하게 막 혼내는 그런 질책 모습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한 관행이 국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관련 사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영수증 이중 제출, 세금 뺏은 국회의원 명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보면 네.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국회의원들 이름도 꽤 많이 보입니다. 네, 뭐 이게 윗부분은 딱 가리고 뭐 기부금이다 그러면 얼마나 뜻깊었을까요?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4일 서울 중구 성공회 빌딩에서 촬영했습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 예산센터, 세금 도둑 잡아라 이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영수증 이중 제출을 한 국회의원들의 명단 2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 의원들의 정책 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와 정책 자료 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서 상관이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영수증 이중 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6명으로 나타났는데 금액을 따져보니까 무려 총 1억 5,99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세금 도둑으로 몰린 의원들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네. 이야기들을 했나요? 자, 그 논란이 커질 조짐이 좀 벌어지자 이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었던 의원들 보도자료도 되고 SNS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낸 영수증은 정책 홍보 비용을 일부 지원받기 위한 것이었고 선관위에 낸 영수증은 정치 자금 지출 내역 보고용인 만큼 두 영수증의 용도가 분명 다르다. 이게 공통된 설명이었습니다. 세금을 빼돌린 일은 결코 없다면서도 업무 처리에 미숙함은 있었다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절차상 국회 사무처의 지원 비용은 의원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 돈을 바로 후원금을 수령하는 정치자금 계좌로 옮기지 않아 오해를 샀다는 겁니다. 통상 의원들은 후원금 계좌로 문자 발송비 등의 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한 다음에 해당 영수증을 나중에 국회에 제출해서 일부 금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부전받습니다. 이중 청구, 세금 뺏은 이런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국회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시에 집단 폐원을 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그리고 또 정부가 폐원 시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서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정말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슴을 졸이는 분들이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그렇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시죠. 네, 유치원 3법을 처음 발의한 박용진 의원의 모습인데요. 뭔가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난감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 사진은 지난 4일 촬영을 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의 필요성과 재벌개혁에 대해 특강을 하면서 유치원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듯 이렇게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로 담아봤습니다. 여야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대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는데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다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상 또 비공개로 진행됐었던 법안 심사 소위 이례적으로 이번엔 생중계되기도 했죠. 네,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그런 조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그리고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 관리 시스템과 학교 급식법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그리고 한국당은 국가 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에서 표류하면서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비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아이들에게는 형편없는 급식을 준 유치원 회계 비리로 학부모의 분노는 극에 달했었습니다.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면서 질 좋은 교육을 하고 또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소망에 국회가 진심으로 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비밀리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표정인데 어떤 사진인가요? 우리 둘 다 이런 기분은 분명 느껴봤을 겁니다. 네. 굉장히 마음 졸이는 순간이죠.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을 맞아 한 여학생이 자기 성적표를 이렇게 몰래 여기에 점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기분 떨리겠어요. 저도 알고 모든 분들이 다 알 알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영어, 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성적표를 기다리면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학생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등급이 떨어졌다면서 침울한 표정으로 자리에 엎드린 학생도 보였고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싱글벙글 미소를 띄었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에 앞서서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또 발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부분에 있어서 또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수능 시험 문제, 국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난이도 조절과 절대평가 실효성 확보에 실패한 데다 선택 과목 간 유불리 현상마저 통제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에 고질병으로 꼽혀온 사안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런 혹평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작년보다 16점 급상승한 150점까지 치솟았습니다. 표준 점수는 수험생이 받은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이 낮아지게 될 경우에 표준 점수 최고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수능이 현 체제로 바뀐 2005학년도 이후에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09년도, 2011학년도였는데 당시 최고점은 140점으로 올해보다 10점 낮았습니다. 평가원도 수험생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워할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역대 최고의 난이도 불국어라는 평가와 함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에서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작년에 5% 수준인 148명이라고 하는데요. 국어를 잘 본 수험생이 정시 모집에서 크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관에 이 성조기가 이렇게 쓰여 있는 관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네. 이 사진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인데요. 이곳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홀에 안치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아버지 부시라고 불리죠. 예. 부시 대통령의 관 앞에서 거수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파킨슨병으로 투명해온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지난 4월 17일 73년간 해로해온 부인 바바라 여사가 9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뒤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7개월 만에 부인의 곁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장수 기록을 세운 인물이기도 한데요. 의사당 중앙홀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 이 부시 전 대통령의 관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하면서 추모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실 이 부시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공화당 소속이긴 한데 사이는 그닥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더라고요. 생전에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남인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공화당 경선에서 꺾었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시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던 중 부시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이 열린 지난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조기 개항을 지시하는 등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시 일가가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엄수됐는데요. 미국에서 국장이 치러진 건 2007년 포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